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유권유 공법 이상공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요.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고 있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하고 재미나고 신나고 즐거운 공법의 세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들이 부동산 공법을 처음 공부하실 때는요, 어렵다, 난해하다, 힘들다, 재미없다. 가장 큰 문제는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미가 없기 때문에 공부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재미가 있다면은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재미난 공법으로 여러분을 안내 드릴 겁니다. 그렇죠? 벌써 소문 듣고 오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죠. 사실인데. 고생하실 거고요, 앞으로. 근데 고생은 하지만 합격이라는 큰 선물이 내년도 겨울쯤에 여러분에게 선사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기운들 내시면서 첫 스타트 상쾌하고 싱그러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여러 가지 중개사 시험에 대한 과목에 대한 것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1차에 민법 개론을 본다, 2차에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 과목을 본다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양도 많고 가장 힘든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3회 시험 준비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즐겁고 재밌는 공법으로 하려고 제가 애를 쓸 거니까요. 많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도 수업도 잘 열심히 수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정은요, 세세하게 심오한 내용들을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많은 강의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뭘 보는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게 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틀 정도를 배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수험생분들의 공부의 성과도 같은 걸 좀 봐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입문 과정에 대한 내용의 확인에 대한 개념에 대한 완성이라는 부분, 개념에 대한 이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걸 느끼게 돼요. 이런 개념이라는 걸 전혀 뭐가 된다? 신경 쓰지 않고 바로 1월달, 바로 3월달 이런 수업을 듣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틀에 대한 마인드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절대 오해하지 말고 절대로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본 개념 완성에 대한 이런 수업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챙겨주고 전체적인 틀을 보면서 베이스를 깔고 시작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33회 그렇죠? 준비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33회 준비한다는 개념으로 공부 시작하게 됩니다. 벌써 2022년도라는 게 벌써 써 있네요. 세상에 벌써 2022년도라니. 그렇죠, 여러분? 2022년도 뭐죠? 33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 등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봅니다. 그럼 내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요. 본다라고 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22년 33회에 해당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부동산 공법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드리게 되는데, 저와 함께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은 사실은 이 개념 이론을 위한 교재 입문서라든가 아니면 기본서라든가 이런 거는 보충적인 자료에 불과해요.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11월 달 되면 이 그림책이라는 게 정식 출간이 되어지는데요. 1년 내내 이 한 120여 페이지 되어지는 그림책으로 계속 반복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초반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은 법을 6개를 시험 보게 되는데 이것도 설명드리지만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기본서나 무슨 입문서나 각종 교재에 대한 부분으로 다독하시기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전체 숲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흐름하고 틀하고 체계를 그림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와 함께 우리가 기본서라든가 입문서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해가는 과정으로 가는 거지 입문서나 기본서를 중심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책의 주교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1년 내내 이 그림책이 주교재. 근데 지금은 입문 과정이니까 그림책의 120여 페이지 중에서 중요한 우리 앞에 총설 부분하고 용어에 대한 것들, 흐름에 대한 것만 제가 별도로 취합해서 PDF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지금 입문 과정에서 간단히 본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1년 내내 부담을 덜고 즐거운 공법을 위해서 이 부동산 공법 그림책으로 다이어트된 자료로 주교재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이거를 보시면서 보충 자료로 인문서를 잠깐 본다든가 아니면 기본서를 본다든가 문제집을 푼다든가 나중에 계속 백선을 푼다든가 계속 모든 건 다 그림책을 베이스로 깔고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우, 이거 뭐 이렇게 얇은데 이걸로 해결될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아, 이걸로 충분하구나. 그리고 꽈락은 넘어서 평균 60 이상이 충분히 나오고 효율적인 공부를 했구나.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이어트 하시면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는 공법, 재밌는 공법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할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공법은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많지 않고 힘들지 않아야 돼요. 이게 조금만 지나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대부분들이 2차 과목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법의 양에 질려서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양을 던져주고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 보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책을 제조했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본다 한다면은요. 첫 번째 넘겨보시면 부동산 공법 총론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는 걸 배운다고 했는데 그럼 부동산 공법이 뭘 배우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부동산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부터 얘기해 봐야 될 거야. 그렇죠? 그럼 부동산이 뭡니까? 매번 얘기하는 게 민법상으로 본다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착물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건물이라는 게 우리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로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걸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와 건물을 배우는데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토지와 건물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법은 법인데 공법은 뭐냐 이 얘기죠. 그러면 공법이라는 걸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뭐하죠? 아, 규제하는 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규제하는 법이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를 규제하는 법이 바로 뭐다? 바로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공법이 되어지는구나. 부동산을 공적으로 규제하는 법이다. 우리 그래가지고 내가 토지가 있어도 이 토지에다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산속에 있는 내 토지인데 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그렇죠? 뭐 강변 옆에 있는 토지인데 이 토지에 뭘 이용할 수 있을까? 그 토지에 어떤 규제를 가하는 거지? 그리고 건물을 짓는다면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이 건물은 팔 수 있는 걸까? 이 주택은 살 수 있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의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린 그 규제와 관련된 걸 배우는 게 부동산을 공적으로 규제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걸 부동산 공법이다. 이래 설명을 드리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면 법이라는 걸 배우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법을 배운다. 그러면 법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이 법은 그럼 우리 보시는 공법만 있는 거냐고 하는 거죠. 아니요. 공법만 있는 게 아니라 사법이라는 법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공법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법과 공법으로 구분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법, 공법에 관계된 부분의 구분에 대한 걸 설명을 드려보면 뭐 법학개론 시간 때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법이다, 공법이다 이런 법률 관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예요. 그렇죠? 개인과 뭐하죠? 개인 간의 관계. 써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뭐하죠? 평등하게. 누가 집에 우월적이지 않고 평등하게 의사표시의 청약 승낙에 의해서 의사표시 합치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이거 우리 보통 뭐라 하냐면 계약이라는 말을 쓰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 당사자의 쌍방, 뭐하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이런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통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거를 뭐다 규제하는 법률이 바로 사법관계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토지가 있었다. 이 토지에 대한 부분은 갑은 팔고 을은 사고자 한다. 그럼 이 토지에 대한 팔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권리와 의무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부분의 권리 의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고 보호할 건가. 이걸 정하는 게 이제 사법관계예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고 누가 집에 우월적이지 않고 평등한 관계다. 이런 관계를 규율한 법이 사법이고 우리가 이거를 1차 과목에서 뭐로 배우냐면 민법이라는 과목에서 이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민법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 너랑 나랑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 거구나. 어떻게 규제하는지, 내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어지는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관계에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로 평등한 관계, 이걸 규율하는 관계를 배우는 게 사법관계고 민법을 배우는 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중개사 공부에서 가장 초석이 되어지는 법이 민법이고요. 민법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중개사는 물 건너가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이라는 건 항상 베이스로 깔고 잘 공부해야 될 중요한 부분인 거니까 뭐하죠?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배우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요 개인인 을이 요 토지를 샀잖아, 지금. 갑으로부터. 법률행위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을은 요 토지를 왜 샀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왜 샀는지는 요 을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을은 요 안에 있어서 물어볼 수는 없고요. 그렇죠? 재미없어요? 물어볼 수 없고요. 그래서 요 토지를 왜 샀니? 물어봤더니 을이 자기는 건물을 지려고 샀대요. 건물을. 그러면 이렇게 을은 건물이라는 거를 토지 위에 짓고자 할 겁니다. 그럼 문제는 요 을은 토지 위에다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토지만 있다면 자기 맘대로 을은 건물을 질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게 좀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을은 자기 맘대로 막 건물 짓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규제를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을은 요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선 누구한테? 공공의 관청에 가서. 뭐라고요? 공공의 관청에 가서 나 건물 질 거예요 라고 가서 허가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럼 허가를 받으면 요 건축물의 토지 위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부분이 적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건물을 토지 위에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개개인은 공적인 주체인 서울특별시로 본다면 종로구청장에게, 그렇죠? 강남구청장한테 가서 건축 허가를 받아요. 그러면 허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요 건축물의 건축의 행위가 적법해지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요. 요 법률 관계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일반적인 개인과 공적인 주체와의 관계죠. 그렇죠? 아까처럼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배 우월적인 서울특별시장, 종로구청장, 강남구청장 이런 공적인 주체와 개인 간의 관계거든요. 그리고 이런 공적인 주체는 요 개인 을에게 뭘 가하는 거야? 아무렇게나 건물을 질 수 없게 행위 제한이라는 걸 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적인 주체와 개인 간의 관계,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이걸 공법관계라고 해요. 물론 공공과 공공 간의 관계도 공법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공적인 주체가 나한테 어떤 규제를 가하려고 하는지, 나는 어떤 규제를 받아서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라는 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나와 공적인 주체와의 관계고, 공적인 주체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배 우월적 지위에서 나에게 어떤 규제, 행위 제한을 가하냐, 이걸 배우고 싶은 게 바로 우리의 부동산 공법이라는 공법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공법 관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내년 1년 후 시험 볼 때까지 저랑 1년 내내 지지고 볶고하면서 맛있게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부동산인 토지나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에서 공적인 주체가 우리 일반 개개인을 어떻게 규제하는가, 부동산을 어떻게 규제하는가, 지배 우월적 지위에서 이걸 공부하는 게 관련된 공법이구나.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공적으로 규제하는 법을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가장 간단하게 공법이 뭘 배우는 건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공법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를 배우는 게 부동산 공법이구나 라고 해당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법이라는 뭐하죠? 인위적 규범을 배울 텐데 그럴 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로서 평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건 민법이란 법에서 너랑 나랑 관계의 권리 의무를 배우는 게 사법관계 민법을 배우는 거 1차 과목에서 그리고 2차 과목에서는 부동산 공법 등 각종 공법을 배우게 될 텐데 부동산과 관련돼서 공적인 주체가 일반 개인을 지배우월적주의에서 어떻게 규제하는지 목적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제한을 가하는지라는 거를 알고 싶은 게 뭐다? 부동산 공법이구나. 대표적으로 토지를 뭐하죠? 매입한 을이 그 토지 위에다가 뭐다? 건물을 짓고자 한다면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물 건축은 적법해질 수 있겠구나. 어떤 규제를 받는구나. 이렇게 이제 예시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는 가시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부동산 공법을 앞으로 배울 텐데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은 몇 개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관련된 법은 사실은 6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 관련된 법은 한 120여 가지 됩니다. 상당히 양이 많아요. 법이 많고. 근데 우리가 120개가 넘는 거를 부동산 관련된 중개사 공부하자고 배운다고 한다면 아무도 중개사 시험에 도전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 뭐가 되어지죠? 그 중에서 우리 중개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6가지의 법만 골라서 우리가 시험의 범주로 정했습니다. 근데 그 6개의 법만도 2차 과목의 중개사법, 부동산범법, 공시법령 등 3과목 중에서 가장 많아요. 그렇죠? 우리 중개사 공부할 때 2차 과목에 공부하는 법이 총 10개쯤 되거든요. 그 중에 6개가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법 하나 배우는 게 중개사법이고 3개 배우는 게 공시법령 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양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질리고 지쳐서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은 우리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법을 배우는지 일단 봐볼까요? 6개의 우리 법이 있습니다. 그럼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공법의 40문항의 체계다라고 해서 우리가 내용 등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어떤 법을 6개를 배우냐 이 얘기. 첫 번째가 뭐냐면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 계획이라는 걸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아까 제가 공법이라는 게 규제를 위해서 만들었다.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토지 건물에 대한 부분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규제를 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은 뭐 누구누구한테는 헐렁한 잣대를, 누구누구한테는 아주 탄탄한 잣대를 댄다. 그러면 평등하지 않잖아요. 그런 규제는 말이 안 되죠. 평등하게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기본 원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리가 뭐가 필요했냐? 행정청 늘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기 이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청이 만드는 수립하는 계획이라 그래서 행정계획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 계획이 없으면 규제를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평등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의 부동산 공법은 어느 법을 가든 간에 항상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그 계획으로 무엇을 규제하는지를 뭐가 된다?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럼 항상 우리는 봐봐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공적으로 규제하는 법인데 그 규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게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대로 규제하는 거구나. 뭐라고요? 계획대로 규제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뭐다?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의 기본적인 툴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는 계속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계획이라는 걸 계속 공부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법이 뭐야? 국토를 계획하자 이 얘기야. 국토를 계획하자. 뭐 하려고? 이용이라는 것을 계획으로 규제하려고. 이걸 정한 법이 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률이고 이 법이 우리 시험에 40문제 중에서 무려 12문제나 나와요. 그러면 40문제 중에 무려 12문제. 그러다 보니 30%가량이 뭐가 되어진다? 우리 시험에 차지하는 비율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험 보는구나. 앞으로 짧게 부를 때 뭐라 부르냐? 우리가 국토계획법이라고 많이 불러요. 뭐라고요? 국토계획법이라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년 내내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법률을 우리가 1년 내내 앞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관련된 부동산 공법의 가장 헌법적인 근거는 또 뭐냐면요. 모든 법은 또 헌법에 부합하게 해야 되거든요. 헌법에 어긋나게 규제를 가하면 헌법에 어긋나는 위헌 판결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에 공법상 규제의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헌법 23조가 되어지는데요. 모든 국민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리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뭐다 적합해줘야 되고 보상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줘야 된다. 공공복리 목적으로 규제를 가한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뭐가 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특별한 희생이 되어준다고 한다. 일반적 규제가 아니라 특별한 희생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보상도 없으면서 무분별하게 특별하게 나한테 행위 제한을 강요하고 규제를 가한다면 이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위헌 판결을 받거나 가끔 TV에서 보는 헌법 불합치 판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법문의 의미가 상실되는 그러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상 규제를 가하는 것에 헌법적인 근거는 헌법 23조에 있다라고 이제 해당 내용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우란 말이 아니라 이제 흐름과 페이스, 우리가 바닥 베이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오해 마시고. 그럼 너무요, 공부할 때 이걸 외워야지, 내가 다 암기해야지 이런 부담 갖지 마세요. 왠 줄 알아요? 못 외워요. 그렇죠? 이놈의 공법이라는 건 워낙 많아가지고 베이스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여러분의 성을 쌓아서 이해를 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지 물론 필연적으로 몇 가지 외워야 할 것들은 있죠. 중간중간에. 흐름하고 목차는 알아야 되니까. 근데 전반적인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는 공법 때문에 여러분이 꽈락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 점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공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절대로. 나중에 가서 암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 점을 처음부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따라오시면 공법에서 뭐 60점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약속. 이게 복사인가?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시라는 걸 우리가 계획한다. 국토를 계획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국토라는 건 너무 넓어서 한꺼번에 계획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너무 넓어서. 그러다 보니까 국토를 한꺼번에 계획하는 게 어려우니 그럼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러면 국토를 이루는 단위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국토를 이루는 단위가 바로 도시였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자. 왜? 국토를 이루는 기초 단위가 도시니까. 그럼 대표적으로 그 도시가 어디냐? 바로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뭐다? 특별시. 서울 특별시. 그리고 인천 같은, 부산 같은, 광주 같은 광역시. 쓸 필요 없어. 뒤에 가면 나와요. 됐죠? 그리고 세종시 알죠? 세종 특별자치시. 특시. 제주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도 밑에 있는 각종 시군. 경기도 밑에는 보통 21개의 시군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31개의 시군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 그래서 특광, 특시, 특도, 시군에 대한 부분에 도시마다 도시에서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서울특별시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특별시라는 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그 도시에 뭘 만들자?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으로 규제를 가하면서 현재 어디? 이렇게 서울시를
규제해서 현재 모습을 만든 거죠. 만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송파 일대, 위례 일대 요 동네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위례 신도시죠. 그러면 그 송파 일대 위례 신도시라고 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알고 있는 신도시라는 거를 만드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하는 게 바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그 개발사업으로 하는 것도 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 계획해서 규제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국토를 직접 계획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국토를 이루는 단위,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자.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실제는 뭘 배운다? 도시계획이라는 걸 사실은 1년 내내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서울시면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계획해서 부동산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이걸 배우는 게 부동산 공법의 대부분의 흐름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서울시에서 이제 각종 도시에서 중개 사무를 보시다 보면 뭐 저 주유소 질 거예요. 토지 좀 구해주세요. 그런데 중개사가 공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의뢰인이 싸고 좋은 땅 소개시켜서 했는데 뭐하죠? 관악산 꼭대기에 있는 땅을 소개시켜줬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거긴 주유소 못 만드니까. 토지 이용 규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규제를 받을지 의뢰인의 의도에 따른 건물을 구해줘야 되고 저는 이 건물에서 무슨 뭐 주점을 하고 싶습니다. 단란 주점을.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물을 소개시켜 주세요. 근데 건축법을 몰랐던 거예요, 공법을. 그래가지고 주택가 일대에 아주 한적한 곳에 무슨 유치원 들어올 수 있는 건물 소개시켜줘.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법을 모르면 실제 중개업할 때 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 하면 처음부터 그렇지만 처음에 공부할 때는 민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제 중개사 붙고 업무를 하다 보면 공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야지 중개업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전국에 이런 도시들은요, 한 160 몇 개쯤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곡으로 본다면 200개가 넘긴 한데, 그냥 오로지 지방자치단체만 따진다고 한다면 대충 한 163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럼 서울은 서울특별시장이, 인천은 인천광역시장이,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나머지 도 밑에 많은 시군들이 이렇게 도시마다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규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도시 개발 사업을 해서 뭐하죠? 우리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토지구획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가지고 신도시에 가보면 토지구획이 깔끔하게 이렇게 뭐하죠? 바둑판식으로 정리되는 걸 볼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도시에 대한 부분에 계획이 이루어져서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택지에 뭐 할까 이제? 택지 위에다가 건물을 져야죠. 그러면 그 건축물을 짓는 건 이제 따로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아까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법은 6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택지 위에다가 건물 짓는 건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게 되는데 건축법의 문제는 7문제가 나와요. 이건 좀 암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짓는 건데 문제는 그 건축물 중에서 만약에 이와 같이 주택이라는 걸 짓는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주택을 짓는데 짓는 양이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짓는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단순한 건축물의 건축은 단순한 건축법으로 규제를 가해서 허가받고 짓게 하겠지만 그 주택이 30채 이상 되어준다고 한다면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거든요. 건축물 중에서도 좀 주택 단지를 이루는 스페셜한 건물이 되어져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주택 단지란 말을 쓰게 되거든요. 그럼 주택 단지니까 그 단지 안에다가 주민들이 공통으로 쓰고자 하는 부대시설 같은 것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뭐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뭐가 된다? 생활 복리시설도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뭐하죠? 주택 부대복리설 건설된 1단 토지 우리 뭐라 하냐면 우리 이걸 주택 단지라 불러요. 이런 단지는 단순한 건축법에서 규제할 수 없고 따로 주택법을 만들게 되는데 그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위에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건축법상 건축의 허가를 받아 짓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업으로 봐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주택단지를 짓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축물 중에서 30채 이상에 대한 부분은 주택의 단지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건축법이 아니라 따로 주택법에 의해서 특별하게 더 관리가 되어져요. 이걸 배우는 게 바로 뭐다? 주택법이 되어지는 거죠. 주택법은 7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요즘 TV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뭐 투기과열지구가 어떠니,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어떠니, 무슨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받니 안 받니, 거주 의무를 지키니 어쩌니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뉴스 좀 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배우는 게 뭘 배우는 건지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뉴스는 꼭 봐줘야 돼. 아셨죠? 드라마에서 끊어요. 끊을 수는 없고 좀 줄여요. 그렇죠? 대신에 뉴스를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어떤 규제가 나오는 건지 뭘 강하는지 간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제가 이제 개정된 거나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거에 어떤 팁을 드릴 거니까. 그러면 이해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 사업을 해서 여기다가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건축물을 지어서 건축법 규제받고 그중에 주택의 단지를 만든다면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구나. 이 건물 짓는 것만 7문제니까 14문제가 건물 짓는 것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 중개업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주택법이에요, 사실은요.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 같은 거 중개사업 관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건축법도 그렇고요. 사실 이제 주택법이 우리 주택에 관련된 게 중개가 많기 때문에 가장 관심 많이 가는 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지어놓은 주택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가면 점점 노후불량해지게 돼 있어요. 지어놓은 건물이 뭐다? 점점 노후불량해진다. 그러면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생기면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되고 무너질 수 있으니까 개량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 하냐면 정비사업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뭐라 한다? 정비사업. 시작. 정비사업. 이 정비사업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그 다음 단계 내용들인 거죠. 그럼 정비사업은 앞으로 배울 때 상당히 어려운 법 중에 하나인데 정비사업은 3가지가 있어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여러분 많이 아시는 재건축 사업이라는 요 3가지 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꺼봐 헌집을 줄 테니까 새 집 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게 바로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는 거죠. 우리 지나가다 보면 동네 재개발 재건축할 때 봐봐요. 쓰러져가는 집들을 부시고 새로 지어서 얼마나 이쁘게 지어놓습니까?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한 정비사업인 거예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해봐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해봐요. 부끄럽죠? 처음에는 되게 따라오는 걸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우리끼리도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공부 정말 힘들고 지겨워요. 그러다 보니 이거 뭐가 된다? 조금만 지루해지면 보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냥 같이 이 이상권 공법이라는 차에 몸을 실으세요. 그리고 제가 재밌게 싣고 다닐게요. 그렇죠? 그냥 부끄러워하지 말고 함께 해요. 알았죠? 약속하고 됐고요. 그 얘기들. 이래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우리 부동산 관련된 거 중에서 한참 또 말이 많은 농지 문제죠. 사실 농지를 중개사무소에서 중개하는 경우 꽤 많지는 않은데 우리 서울에서는요. 하지만 농지에 대한 부분도 요즘 뭐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해서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하지 않습니까? 최근 뭐 LH 직원분들이 또 잘못해서 주말처 명령한다고
병명을 대면서 또 투기 세력으로 들어와 가지고 또 고급 정보 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농지법이 또 상당히 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강화가 됐어요. 농지는 농업하는 자들만 소유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그렇죠, 여러분? 농지를 누가 소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전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농지의 소유, 이용, 보존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외우는 게 농지법인데,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마실 건 농지법은 딸랑 2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너무나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수업할 때 한두 개씩 알려줘요. 보통 우리 2달에 한 번씩 진도 끝나거든요. 지금 배우는 국토계획법이 12문제니까 요거 보통 8주 수업하면 4주는 국토계획법 수업을 해요, 일반적으로. 8주 수업하면 4주는 국토계획법 수업을 합니다. 우리 보통 2달 과정 8주 과정이거든요. 한 텀이. 그러면 4주 배우고, 그 다음에 개발법 1주, 뭐 정비법 1주, 건축법 1주, 주택법 1주 이래가지고 8주를 맞춰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30분 정도 농지법은 간단하게 제가 나올 만한 것만 2개씩만 얘기해줘요. 한 텀 지나갈 때마다. 11, 12 지날 때, 1, 2월 지날 때, 3, 4월 지날 때, 5, 6월 지날 때. 그러다 보면 내년 10월쯤 되면 농지법도 조금씩 배운 게 쌓이니까 양이 꽤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마지막에 조금씩 언급하면서 농지법은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할지, 2달 완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앞부분에 대해서. 처음이라 많이 낯서니까 정리해볼게요. everybody 정리. 뭐요? 정리입니다. 정리해보시면 부동산 공법을 배워요. 그럼 부동산을 공적으로 규제하는 법이다. 그래서 나하고 공적인 주체와의 관계, 이걸 배우는 거다. 공적인 주체가 나를 규제하는 거다. 그러면 그 규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12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그 국토를 직접 계획하는 건 어려우니까 우리는 도시를 단위로 계획을 하게 되는 걸 실제는 배우게 된다. 도시계획. 그리고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할 때 첫 번째가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법상 개발사업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거기 만들어진 택지 위에다가 건축물을 짓는 거, 건축법, 주택단지를 만드는 거, 주택법. 그게 지어진 건물들이 노후불량해지면 개량하는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그리고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어떻게 하지? 농지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총 6개의 법률을 하나하나 8주 동안 반복해 배우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5, 6번 돌리게 되거든요. 물론 2시간 단 같은 경우는 3개월 반으로 진행하는 게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배우는 거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다 보니 뭘 배우는지를 이 개념 기본이론, 입문 과정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막 암기하려고만 덤비는 거는 우리 시대 때 구태의연한 공부의 방법인 거죠. 요즘은 우리 때 공부하던 대학 갈 때 학력고사식의 공부가 아니라 이해하고 응용하고 하는 수능형 형태의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중개사 시장은 그래서 수능 세대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좀 더 학습 성취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저도 수능 세대가 아니거든요. 보기엔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저도 이제 학력고사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능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이해하고 응용하는 게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그냥 외우려고만 하고 주입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 내용 바꾸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총론 부분에서 아까 봤던 행정작용에 대한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마무리하고 싶게요. 그러면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토지나 이에 대한 부분에 건물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 공적으로 규제하는 게 부동산 공법이라고 했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행정 주체가 공적인 주체가 일반적인 우리 개개인들을 규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럴 때 그 규제를 위한 행정작용을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다? 관련된 법이 먼저 필요할 거예요. 뭐라고요? 관련된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된 법을 만들자. 그게 바로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뭐다? 무슨 뭐 국토계획법의 국토법이니 뭐 건축물 짓는 건축법이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련 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법 안에서 아까 얘기했죠. 규제를 가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걸 만든다고 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국토법에 뭐였어요? 아까 도시계획이었죠. 도시계획으로 규제를 가하는 거고. 그리고 건축법상 적법하면 우리가 이제 뭘 내주죠? 관련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줘요. 그렇죠? 그러면 관련 법에 어긋나지 않고 계획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뭐하죠? A에게 건축의 허가라는 처분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A는 건물 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러면 공적인 주체가 국민을 규제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민법에서 이 개인에 대한 무슨 뭐 인과 법인에 대한 것은 이제 민법에서 배워요. 행정 객체라고 해서 자연인, 법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을 규제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규제하는 공적인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사실은. 공법을 배울 때 이게 포인트야, 사실은. 그러다 보니 공적인 주체에 대한 행정 주체는 뭐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게 대표적인 뭐다? 바로 행정 주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국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런 국가나 지자체가 의사표시를 상대방인 국민에게 해야 되는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의사표시의 입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행정청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국가의 의사를 표시한다. 한마디로 의사표시 기관이라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보통 행정청이라 부르게 되거든요. 그럼 정부에는 지금 18부에 해당하는 각각의 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관련된 거, 환경부, 그렇죠? 산업통상자원부, 뭐 이런 식으로. 정부에 18개의 부가 있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뭐하다? 부마다가 만약에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행정청으로 의사를 표시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가 뭔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러면 거의 10중 8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였다라고 한다면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있겠죠.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행정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국가라는 행정주체, 거기에 부동산이라는 부분을 국가가 의사표시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18개 부 중에 부동산은 국토교통부니까. 그리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은 대표적인 게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정주체 의사표시를 행정청이 국민에게 표시하면서 국민을 뭐하죠? 규제해 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항상 모든 법률행위는요, 법률 관계의 당사자 관계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가 된다? 우리가 서로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행정주체, 행정객체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러면 이러한 국가 지자체라고 하는 행정주체와 행정청이 앞으로 법을 배우면서 상당히 많이 분화가 되어져요. 그럼 그 행정주체는 누구이고 행정주체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청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패턴을 알아줘야 되거든요. 대부분 부동산 공법 공부하실 때 처음에 부딪히는 벽이 뭔지 아세요? 어디 가면은 자치구 구청장이 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뭐 어디 가면은 특별시장이라 그러고 어디는 안 된다 그러고 그냥 시장이라 그러고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이상하게 모르겠네. 희한하네. 이러면서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들은 희한한 게 아니고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부동산 공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주체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행정청의 종류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 개념 이론 때, 개념 완성 때, 입문 과정 때 여러분이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11월부터 우리가 본 수업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들을 뭘 의미하는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봐보실게요. 요것만 간단 정리하고 쉴게요. 행정 주체와 행정청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일단 행정 주체는 말 그대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그러면 국가행정청은 누굴까? 아까 내가 행정청의 의의는 얘기했었죠. 뭐라고?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그죠? 표시하는 국가지자체의 기관. 이걸 우리가 행정청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행정주체의 의사표시기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뭐라고요? 행정주체의 뭐다? 의사표시기관. 그럼 정부는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18부 정도의 뭐가 된다? 정부의 부처가 있거든요. 그러면 18부, 5처, 17청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그럼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가행정청으로 중개사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맨날 우리가 이게 지금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뭘 정했다, 신도시를, 3기 신도시를 어디를 발표한다, 요번엔 의왕하고 군포, 안산 쪽에 엮어서 무슨 신도시가 들어온다, 3기 신도시가. 저번에 첫 번째 발표한 남양주 왕숙이 있다, 뭐다, 사전청약 받는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걸 담당하는 게 다 국토교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을 공부하시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국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국토계획법부터 6가지의 부동산 공법을 공부해 갈 때 계속 우리가 국가가 뭘 했네, 국가계획으로 뭐 했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고민할 거 한 개도 없이 뭐다?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세요. 일단 10중 8구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국가가 뭐를 한다면 그 권한을 가진 국가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농지 관련된 거 나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러니까 농장은 주로 어디 나올까요? 농지법에서 많이 나와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른 법은 별로 안 나오죠. 그죠? 또 해양수산부 장관은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 나올 때 나온다든가,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용이나 해당 내용 채권 발행할 때라든가, 그렇죠? 지방채 같은 경우, 그리고 국가 재산을 총 관리하는 거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배우는 범위는 거의 안 나오십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 나오면 뭐가 중요할까? 환경부 장관 나오면 환경이 나올 때예요. 그죠? 환경이 나오면 국가의사표시는 그냥 환경부 장관이에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18개의 부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외울 수는 없어요. 요 정도가 주로 나오시는 분들이고요. 하지만 10중 8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은 아래 배우지만 국가에 대한 부분의 행정주체에 대한 의사표시 기관인 행정청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 관련된 거니까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속 대빵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관련된 국가의사표시 행정청은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게 일단은 외우세요. 됐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오게 돼요. 이게 좀 복잡해요. 처음에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오해들을 하시고요. 그럼 봐봐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한마디로 뭐냐면 큰 도시고요. 기초자치단체는 뭐가 된다? 이거 한마디로 작은 도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이 큰 도시인 게 있고 작은 도시인 게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권한이 달라요, 사실은.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의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시도지사다 이런 말을 써요. 뭐라고요? 시도지사다. 이게 이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간단히 줄여 얘기할 때 everybody 시도지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시도지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도지사의 시는 뭐냐 한마디로 이건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이거를 한꺼번에 말할 때 우리는 뭐라 하냐면 시도지사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에 대한 부분은 뭐다? 우리 경기도처럼 그냥 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처럼 특별자치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짧게 불러 뭐라 한다? 도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뒤에 가서 배울 텐데 이런 질문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시도지사는 이러고 나와요, 조문에서. 근데 그 시도가 뭘 얘기하느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걸 짧게 해서 시도지사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조문을 배울 때 시도지사는 이렇게 나온다면 뭐라고 이해하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걸 짧게 부른 걸 시도지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에 여러분 젊은 세대들 다 보면 단어 줄여 쓰잖아요. 왜? 다 말하기 힘들거든요. 얼마 전에도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여기 생선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웬 생선 임마 이랬더니만 생일 선물. 지금도 생선이라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등어, 갈치 뭐 이런 건 줄 알고 그런 생선이 아니고요. 생일 선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법도 변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법을 뭔가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짧게 부르는 게 법률 경제학적으로 플러스라고 보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정청 조직들도 길게 얘기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인데 이걸 짧게 바쁘니까 시도지사라 한다라고 법에서 약속을 해요. 가로하고 이하 시도라 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우리는 뭐다? 아, 시도지사가 지문에 나오면 아, 우리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인천, 부산, 광주, 울산 등등의 광역시, 그렇죠? 세종특별자치시 이걸 다 묶어서 한꺼번에 부르는 시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할 건 특별시는 서울시 하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광역시는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찍고 울산까지 6대 광역시라고 합니다. 하나 특별시, 6대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하나. 그렇죠? 라고 해서 우리가 특광, 특시는 시도의 시구나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도는 경기도와 같은 뭐하죠? 내용이 있는데 8도 중에 요즘에는 특별자치도라고 제주도를 별도로 쳐줘요.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도 레벨이고요. 그리고 그 시 밑에는 특히나 어디 밑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밑에는 구가 있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지방자치단체인 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지방자치단체인 구. 앞으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치구인 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어요. 사실은. 그럼 자치구인 구는 뭐라고 이해하면 좋으냐면 서울특별시 밑에 있는 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 권한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광역시 밑에 있는 구. 이게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가 되어집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밑에 25개의 구가 있어요. 자치구가. 가장 대표적인 게 강남구죠. 종로구고. 그렇죠. 서울특별시의 25개 구 중에서 가장 인구 많은 구가 송파구예요. 위례 신도시 때문에 70만이 넘었거든요. 서울시 전체 인구가 1000만이잖아요. 대략적으로. 그 중에서 송파구가 70만이 넘어요. 강남구도 60만이 넘고요. 노원구도 넘어요. 그렇죠. 이게 빅시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송파, 강남, 노원 이런 데가 서울의 가장 인구 많은 3개의 구거든요. 뭐 가장 인구 작은 건 서울 중구예요. 서울 중구는 상업지가 많아가지고 주택이 많지가 않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중구가 아마 한 8만 명 되나요? 그렇죠. 13만 명 정도 얼마 안 됩니다. 종로구하고. 그래서 그 동네가 자치구인 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구기 때문에 앞으로 조문 볼 때 이 자치구인 구는 권한이 많아요. 그렇죠? 다른 구보다. 성남시 밑에 분당구 있잖아요. 성남시 밑에 분당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아니거든요. 이거 처음엔 좀 헷갈리시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광의 밑에 있는 구가 지방자치단체인 구구나.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밑에는 시군구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모든 지자체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가 모든 지자체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읍면동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 권한은 아예 없는 거죠. 읍면동은 그냥 행정구역의 분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앞으로 조문이 나올 때 뭐라고 나와도 모든 권한은 다 세종특별자치시장에 있는 겁니다. 왜? 기초자치단체가 없거든요. 됐죠? 그럼 봐봐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면 종로구청장은 허가권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하지만 21층 이상의 큰 건물을 지면 특별시장한테 허가받으러 가야 됩니다. 이걸 나중에 건축법에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광 밑에 있는 구와 그 위에 특광은 좀 권한이 다른데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니까 뭐하죠? 모든 권한은 시장한테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도와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요. 도는 그냥 도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냥 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경기도만 따져보면 31개의 시군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도 밑에 있는 요 시장하고 군수가 있는데요. 이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에서의 군은 그냥 인구가 작다고 좀 이해하시면 돼요. 지방자치법상 군으로 분리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도 밑에 있는데 인구 좀 되면 시인 거고 인구 작으면 군수군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군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근데 도 밑에 있는 시는 그 시가 그냥 시인 경우도 있고요. 광명시와 의정부시 등 예를 들어서 근데 대도시인시라는 게 있어요. 요게 아주 중요해요. 처음에 공부할 때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요 대도시인시 요걸 많이 혼동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시는 도 밑에 있는 시여도 우리가 대도시란 말을 쓰게 됩니다. everybody. 대도시시장 시작 대도시시장. 그럼 왜 이걸 정했느냐? 이유는 지방자치법상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광명시 인구 30만 밖에 안 돼요. 35만. 의정부시 인구 40만이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의왕시 같은 동네는 15만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군포도 그렇고. 그럼 이렇게 인구가 50만도 안 되는 도 밑에 있는 시는 도지사에게 철저한 통제를 받아야 되겠지만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큰 도시들, 대표적인 게 성남시. 여러분,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인구 많은 시가 수원시거든요. 130만이에요. 엄청나죠. 그렇죠? 고양시가 2등인데 110만이 넘었어요. 그렇죠? 용인시 100만, 성남시 95만 이런 식으로. 안양시 60만, 안산시 70만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가 있어요. 도 밑에 있는데. 그래서 도 밑에 있는데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는 도지사한테 통제를 많이 받지 않고 자치권을 좀 더 인정해줘요. 왜? 우리 아들도 많이 크면 좀 인정해 주잖아. 술 좀 먹어도 되고. 마찬가지. 뭐가 된다? 도 밑에 시여도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면 그냥 좀 도의 통제를 덜 해요. 그리고 자치적으로 계획도 결정할 수 있게 해줘요. 대부분의 시군은 다 도지사한테 계획 만들면 승인받고 결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가 되죠? 요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울 텐데 결정을 직접 할 수 있어요. 통제를 덜 받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대도시인 시일 때, 대도시인 시일 때 그 시 밑에 뭐가 있냐면 구가 있는데 이 대도시인 시 밑에 있는 구는 아까 여기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것처럼 자치구인 구가 아니에요. 그냥 행정청의 업무 분장을 위한 구일 뿐인 거죠. 성남시 밑에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있잖아요. 그리고 고양시 밑에 뭐 있죠? 일산 동구, 일산 서구, 덕양구, 구 있잖아요. 수원시 밑에 뭐가 돼 있죠? 무슨 팔달구 등등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이 대도시 밑에 있는 구들은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없어요. 그냥 업무 분장을 해놓은 구일 뿐이지. 그래서 경기도 성남시에서 건물을 진다면 성남시장이 허가하지 분당구청장이 허가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서울특별시 종로구이면 종로구청장이 허가했잖아요. 다른 거죠. 특광이 밑에 있는 구만 지방자치단체인 구구나, 그리고 이와 같이 경기도 같은 도 밑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 밑에 있는 구는 단순한 업무 분장인 구인 것이지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다? 성남시나 고양시가 지방자치단체가 돼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반복해 듣게 될 거니까 앞으로 괜찮아질 거예요. 이거 구분 못하면 조문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구분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내용에서 도 밑에 우리 있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로 본다면 가평군이나 뭐하죠? 뭐 연천군이나 이런 데 있겠죠. 뭐 양평도 군인데 조만간 양평은 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31개에 대한 뭐하죠? 시군 중에서 현재 군인 거는 양평군까지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양평군은 조만간 시가 된다니까 2개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도 밑에 있는 군은 도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리면 좀 머리 아프지만 봐봐요. 사실은 여기 도지사 밑에만 군이 있는 게 아니라 봐봐. 인천광역시 밑에도, 부산광역시 밑에도 군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런 식으로 광역시 안에 군이 있는 경우 등이 있거든요. 근데 이 광역시 안에 군은 도지사 밑에 있는 군하고는 권한이 달라요. 그냥 자치구처럼 광역시 밑에 있는 그냥 자치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광역시 안에 군의 권한이 도 밑에 있는 군의 권한과 조문마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가끔 가다가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군을 제외한다 이런 조문이 보이면 인천광역시 강화옹진군은 빼는구나. 그러면 경기도 밑에 있는 가평군, 연천군 이런 군만 얘기하는구나 라고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해 말 건 광역시 밑에 있는 강화옹진군, 달성군, 기장군 이런 거는 일반적인 도 밑의 군과는 다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표정을 보아하니까 10대더니 뭐 이렇게 머리가 아파 엄마 이러는 분이 있는데 이제 시작이야 여러분. 산수 배우는 중이에요. 처음이라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 번 들으면 괜찮아집니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는 도인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아까 세종특별자치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자체로만 권한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도 밑에 뭐가 없다?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테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리야 선생님. 제주시도 있고 서귀포시도 있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물어보는데 어떡하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시인데 구도 아닌데 유일하게 시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없는 게 제주도에 있는 시들이에요. 이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별도 법이 있어가지고요. 그 법에서 규제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어요. 그리고 뭐다? 기초자치단체 시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업무 분장에 불과합니다. 시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건 요거밖에 없어요. 정리하면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든 권한이 그에게 있구나. 그럼 만약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건물을 진다면 누가 허가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가 허가권자예요.
됐죠? 그리고 오해 말 건 법령상 위임 위탁을 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게 이제 원칙적인 해당 내용의 행정 주체와 행정청입니다. 됐죠? 그럼 정리해 볼까요? everybody 정리. 머리 아프죠? 봐봐요. 그러면 해봐요. 행정 주체의 의사를 표시하자. 그럼 제가 행정 주체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걸 뭐라 불렀다? 행정청이라고 했고, 국가 의사를 표시하는 게 각종 장관들이고, 또 지자체 의사를 표시하는 게 시장 등이다. 그러면 이런 행정 주체 의사 표시를 일반 국민 규제를 위해서 표시하는 걸 행정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행정청에 대한 기본적인 조직을 설명을 드리면 밑에 국가행정청의 대표가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나오면 대빵은 얘다. 우리는 부동산 공부하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 도지사가 있고, 시도를 길게 얘기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있고, 그리고 그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부분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특광이 밑에 있는 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는 모든 권한은 그자한테만 있으며 기초자치가 없고, 또 도 밑에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시라는 게 있다. 자치권을 좀 더 주는 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성남시, 고양시 등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구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행정의 업무 분장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군수는 도 밑에 시장보다 인구가 좀 적은 거고 요건이 좀 다른 건데 가평군, 연천군 등등이 있는데 광역시 안에 있는 구하고는 조금 다르다. 알겠습니까? 그거랑 혼동하지 말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자체가 모든 지자체의 권한이니까 제주시, 서귀포시는 지자체 권한이 없다는 점. 요 정도 이해하시면서 행정 주체와 행정청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걸 일단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산수가 돼서 누가 어떤 규제를 나한테 가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뭘 규제를 가하는지 모르면 우리가 그 규제를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이제 총론 부분의 기본적인 패턴이니까요. 앞으로 1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얘기할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반복해 들으세요. 자습보다는. 공법은 처음에는요, 자습이 안 돼요. 계속 반복해 복습하는 게 중요하죠.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 또 연결해서 내용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